네, 안녕하세요. 바비 민주주의 18회입니다. 벌써. 네,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아씨님, 변영성님, 그리고 이승우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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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누가 그러더라고.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지나 했더니 지금 비가 장마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물난리가 이렇게 찾아와서 또 한 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댁에는? 네, 뭐 사무실도 높이 있고 집도 높이 있어서 뭐 큰 걱정은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다행히. 네, 서울 근데 지금 중부권에 굉장히 또 비가 쏟아붓고 있어서 사실 저는 철도에 있는지라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 철길이 유실되고 그래서 지금 뭐 영동선 뭐 충북선 뭐 이런 쪽 보면은 그 사진을 봤는데 딱 레일만 남아있고 밑에가 뽕 뚫렸어요. 근데 절벽 낭떠러지. 딱 아, 산사태가 났군요. 네, 그래서 그런 교량이나 뭐 이런 데가 그냥 물에 다 쓸려 나가니까 이 밑에를 메꿔야 되는 거라서 이게 뭐 단시간에 이게 복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3조로 나눠지는데 조 3개가 다 출근해가지고 지금 다 복구 작업 하시느라고 지금 밤잠도 못 그러게요. 주무시고 일하고 아이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워낙에 또 요즘에 사망사고까지 사실 많이 들리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직도 지금 비가 안 그치고 계속 되고 있는데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주로 좀 난리가 나는 지역들이 농촌 지역인데 네. 상대적으로 연령대들이 좀 높으시고 그래서 아마 대응하는 것도 좀 굉장히 쉽지 않을 거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서울 경기 지역보다도 일은 해야 되고 고향에 부모님은 계시고 이런 뭐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이렇게 막 애달아 하더라고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오늘 주제로 넘어가는 건가요? 제가 조금 유도하는데 일가견이 있죠. 훌륭한 진행자분이 계십니다. 네. 18회 만에 드디어. 18번 정도 하면은 이제 조금씩 뭔가 늘어나는 그게 보이는군요. 다행입니다. 이런 거라도 잘해. 네, 그래서 오늘 좀, 안 그래도 좀 지방 이런 쪽에 많은 피해가 있고, 어르신들,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장마 이런 그 물난리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한테 가장 피해가 먼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얘기해 보고 싶었던 것이, 점점 우리나라가 이제 연령대가 다 높아지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뭔가 사회적인 대책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복지 같은 경우 사실 물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사회적 기업이 메꾸고 있나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뭐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다 뭐 이런 건 사실은 좀 옛날부터 들었잖아요. 보니까 일본은 이미 2006년에 초고령화 사회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 20%를 넘었을 때 이제 초고령화 사회라고 된다고 하는데 일본은 2006년에 이미 됐고 한국은 2026년에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나왔고요. 뭐 다른 나라들도 이미 된 나라는 많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인 것이 이게 굉장히 급속도로 순식간에 변해버렸다라는 것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만큼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인구 비율이 변하는 거죠. 네. 네. 고령화 사회 보니까 이 고령화의 정도 속도가 세계 1위. 네. 예, 세계 1위 놀라운 속도로 그러니까 정말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네. 2046년 36년인가 앞지르더라고요. 네, 네, 예, 네. 심지어. 일본이 36년 만에 초고령화 사회가 됐는데 우리는 26년 만에 10년을 예. 훨씬 더 뭘 해도 전주- 빨라요, 한국은. 앞으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그렇죠. 베이비부머 이제. 세대들이 지금 아직 60이 안 됐거나 그렇죠. 고언저리일 테니까 네. 그렇죠. 65세까지 되면 훅 올라갈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이미 출산율이랄까 그 0. 몇 %, 1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아직 요즘에도 아직 얘기 나오지만 뭐 3포 세대에서 결혼 포기하고 뭐 이런 얘기 많 출산 뭐 그런 것들 많은 거 보면은 아직도 이것을 뭐 개선해 나가거나 뭐 그럴 희망이 사실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노령, 뭐 고령, 뭐 이게 뭐 봤더니 지수가 뭘 나름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네, 되더라고요. 네. 이제 고령화 지수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데 네. 노령 사회 이렇게 언급하는 게 있는데 이때는 이제 15세 이하 인구하고 65세 사이의 이 비율을 따지더라고요. 아. 그걸 보면 훨씬 더 급격하게 빠르게 노령 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왜냐면 그게 한쪽이 아이는 안 나오고 그렇죠. 노인 인구는 많아지고 네. 그래서 훨씬 더 급격하게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의 심각성으로 보면 이렇게 보는 심각성이 훨씬 더 중요한 지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부양해야 될 의무나 책임 뭐 혹은 뭐 그런 뭐 어쨌든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사람의 수와 이런 것을 제공받아야 되는 사람의 수의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역전되니까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불균형과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약간 뭐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에서 이번에 코로나를 제대로 통제를 안 한 이유가 젊은이들은 적고 이 부양해야 될 어르신들은 많으니까 이 재정 부족을 이번에 털어보자 막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어르신들 설마 그건 고려장 같은 거. 설마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저도 얘기 듣긴 했는데 음모론처럼 그럴 리 하겠어요. 그거는 음모론 예. 축에도 못 낄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그런 것 얘기가 같습니다. 예, 예.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자리도 약간 그런 추세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잠깐 생각해 봤어요. 뭘 반영한다. 우리 평균 연령대가 그렇죠. 40대 네. 후반 이상인데 맞아요. 기혼율이 25%. 예. 아, 좀 있으면 50%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급속하게 이것도 빠르네요. 급속하게 절반을 넘어가네. 그러네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나 초고령화 사회가 된 지 오래돼서 어떤 걸 봤는데 그 정년 퇴직하는 나이를 일본 어떤 기업에서 80세로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5세 이후에는 이제 이 사람의 업무 능력이나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1년씩 재계약해서 8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년의 나이를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조금씩 늘리고 있지 않나요? 네, 실제적으로 실제로 늘어가기도 늘리고도 있고. 하고, 뭐, 임금 피크제 도입되면서 뭐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하고, 또 보험업계의 가장 큰 마케팅 전략이 그거잖아요. 수입 없는 그 50년을 어떻게 대비하실 겁니까? 뭐 네. 이런 건데 그건 진짜 재앙이죠. 네. 그렇죠. 네. 수입 없는 50년. 점점 이제 의학도,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의학도 발전하고, 사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해도 그래도 지출을 줄일 수 없는 것들이 의료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에서는 꼬박꼬박 지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의학 기술이 발달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어르신들은 오래오래 사시고 있는 건 좋은데 근데 다만 이제 출산율이 점점 사회가 힘들어지니까 낳지 않고 있는 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니까 이 초고령화 사회가 26년에 이제 도달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지역별로 이것도 편차가 있더라고요.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그렇죠. 된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쪽은 전북, 전남, 강원, 예, 뭐 강원도. 경북 네. 뭐 이런 데는 뭐 다 지금 이미 그 상태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뭐 강릉 같은 경우는 지난 6월에 딱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이 노인분들에 대한 뭐 재취업, 일자리 만들기, 이분들을 어떻게 뭐 케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한
5년 전까지는 별로 뭐 노령화 내지는 뭐 노인 뭐 이런 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철이 없었죠. 근데 이제 50대로 진입하고 나니까 뭔가 이제 나이의 문제가 들어오면서 곧 뭔가 예, 닥칠 것 뭔가 같다.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이제 특히 이제 남성들을 보면 일반적인 사이클이 진짜 한 50세 정도까지 직장에서 그렇죠. 일을 하고 50세 이후가 되면 대단히 불안정하게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버티시다가 그나마 진짜 노인이라고 부르는 65세가 넘어가면 사실상 경제 활동을 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태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 자영업 하시고 뭐 하시고 하면서 돈도 다 까먹어. 네. 아무것도 없는 채로 게다가 지금 세대는 별로 그 연금도 쌓아놓은 게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진짜 암울해 보이는 거예요. 저도 뭐 연금이랄 게 뭐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야 그러면 연금도 없고 퇴직금도 다 까먹었고 이미 아이들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다 없고 이 상황에서 진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요즘 뭐 아이들이 뭐 이렇게 충분히 먹여 살리고 뭐 이런 종류의 여유들도 이쪽도 없잖아요. 그렇죠. 각자 먹고 살기 바쁘죠. 저는 또 심지어 결혼을 안 했어. 그러면 이제 나의 누구한테 기댈 것도 없어. 그러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하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도 지금 상황인데 지금 상황도 심각하죠. 심각한데 지금 우리가 청년 세대들을 부모들보다 수입이 더 적은 세대들이라고 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노년층들은 나름 산업화 시대를 쭉 거치면서 쌓아놓은 재산들도 좀 있는 세대들인 거잖아요. 근데 이 청년 세대들이 노인이 됐을 때 진짜 심각할 것 같아요. 지금 뭐 디지털 뉴딜이니 뭐니 하면서 일자리가 계속 적어지는 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청년층들이 60대, 70대가 되면 정말 암담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제가 전에 그 청소하시는 분, 아니, 그리고 이제 마트 캐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집회하는 거를 봤는데, 이런 분들을 보는 게 진짜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경력 단절이 되면 언제든지 그런 직업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뭐 60세 만약에 퇴직을 한다고 쳐도, 그때 나는 수입이 필요하고, 계속 그랬을 경우 내가 다시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지금 길 가다 볼 수 있는 어르신들 하는 뭐 정말 폐지 수집 뭐 이런 거 말고는 사실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노년층에서 많이 하는 직업들이 코로나19 사태를 봐도 가장 먼저 직격탄을 입는 직군들인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정년퇴직해서 뭐 자격 취득해서 뭐 숲 해설사하고 뭐 문화관광 해설사하고 이런 분들이 이제 연령이 좀 꽤 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데들이 이제 코로나19가 되면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갖게 되는 직업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안정되지가 않은 직업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죠. 맞아요. 점점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직업이 진짜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리고 페이도 최저임금도 안 줘요. 애초부터 뭐 나라에서 하는 뭐 실버 무슨 뭐 도우미 사업 이런 것도 보면은 다 최저임금 주는데도 없더라고요. 그 정부에서 만든 일자리조차도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도 최저임금인데 네. 제 생각에는 최저임금보다도 이제 급여가 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 부모님들만 봐도 80세가 넘으시니까 한 달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 돈이 계속 만들어져야 어쨌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것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건 안정적인 일자리가 계속 제공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좀 그러지 못하다. 굉장히 취약한 일자리가 제공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볼 거는 이제 노인이 돼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노인이 돼서 그냥 무료하게 보내는 것은 어쨌든 인간으로서 이제 그렇게 인간에게 어울리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계속 하잖아요. 그 노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를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는 이제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꼭 일을 해야 하는 조건을 갖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제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은 자기 개발을 위한 소소한 일거리라던가 자원 활동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생계에 걱정하지 않는 이러한 사회적인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수의 노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계속 하셔야 하는 뭐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은 그마저도 못하고 몸이 이제 아파서 그냥 집에만 그것도 홀로 계시는 이러한 위치에 있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좀 나누어서 보든가 나이대에 따라서라든가 이런 걸 좀 구분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노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좀 이상하고 하여튼 초고령화 사회를 좀 대비하는 관점에서 조금 나눠 보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하나는 이분들에 대한 돌봄 케어의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아프고 힘들고 혼자 계시고 막 경제적으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케어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거냐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여전히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이 노동 가능한 노령 인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일자리들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느냐의 맥락하고 하나는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분들의 여가, 문화생활, 삶의 질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맥락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일단 동의하는 게 그게 진짜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서 이렇게 저는 이제 운전을 하니까 도로에 진짜 그냥 막 다니세요. 차 쌩쌩 달리는 도로에 위험하게 그냥 막 진짜. 신호등도 무시하시고 막 그걸 볼 때마다 아 죽겠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까지 저 어르신들을 이렇게 사회가 내몰고 있나 이런 게 있으면서도 그렇다고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지도 저도 모르겠는 네. 굉장히 깝깝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들 중에 이분들은 그렇다고 막 이 돈을 그냥 주는 그랜트 방식의 이게 아닌 뭔가가 필요하다고 보셔서 이분들도 이 일을 계속 하시게 하는데 안전하게 하거나 조금 더 많은 페이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하기 위한 장치를 막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를 들어 리어카를 광고판처럼 활용해가지고 네. 리어카에다가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후원 광고를 싣고 대신에 이분들의 폐지를 수집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단가를 이제 높게 쳐주는 방식이라던가 사랑의 자전거라는 이제 기업인데 여기는 폐 자전거들을 다 개조해가지고 굉장히 가볍고 막 브레이크도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접을 수 있고 막 이런 리어카를 개발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르신들한테 기부하는 이런 활동들도 하고 계시고 하긴 한데 저는 일단은 첫 번째는 국가가 어떻게 이 연령대의 사람들을 케어할 거냐라는 정책 일단 굉장히 선행되어서 해결되어야 한다. 모든 걸 일자리나 경제활동으로 풀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보통 어르신들이 뭐 우리가 케어한다, 정말 돌봐드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저 산에 뭐 산골에 공기 좋은데 가서 계시면 요양원 같은데 계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나이 든다고 해도 그 산에 혼자 아무리 공기 좋고 경치가 좋으면 뭐예요? 그건 암울한 너무 싫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살기가 평생을 도시에서 살았는데 이분들도 문화생활도 다 누리고 그러고 이제 사셨다가 갑자기 나이 들어서 이제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그런데 약간 처박힌다? 약간 그런 피해 의식 같은 게 좀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들어요. 이제 똑같아요. 시골에 계시는 분들도 자식들이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혼자 되셨으니까 올라오시라. 안 올라오세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그래도 이렇게 마실 옆집도 그렇죠. 있고, 예, 익숙하게 다닐 수 있는 시장도 있고, 뭐 늘 다니는 병원도 있고 한데 여기 오면은 이 어디가 아파트 어딘지. 그쵸 다 똑같은 아파트에 맞아요. 어디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겠고 그 뭐 노인정 같은데 가도 낯설고 그리고 혹시 이제 시골에 계속 사신 분들은 사투리를 쓰시니까 말도 안 통하고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예, 말씀이 안 통하셔갖고 노인정에 안 나가셨어요.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는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살면서 이렇게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고 거기서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도시건 뭐 농촌이건 네.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실버 산업 같은 거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강조하는 게 그 지역 사회에서 어우러져서 계속 소통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그냥 뒷방 늙은이라고만 치부되지 않고 뭔가 함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뭐 역할이다. 그래서 그 개념이 조금 정부 차원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게 이제 커뮤니티 케어 같은 방식인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진화의 과정을 보면 한쪽은 진짜 이제 아니 고향에서 자기 살던 곳에서 살고 싶고 그래서 그 요양 서비스 우리도 이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이런 걸 가지고 요양 서비스를 받는데 제가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니즈가 한 3분의 2고요. 요양 시설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거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중증이 아니면 다 집에 있고 싶어 하시는 거지. 그렇죠. 뭐 다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이게 어디 멀리 가가지고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살고 있던 동네 아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역사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지역사회 전체에 막 다 독거노인만 막 살고 계시는 이런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것을 커뮤니티 단위로 조직을 해서 이 지역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젊은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이들 상호 간에도 이 어르신들 상호 간에도 어떤 분들이 어떤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이분들끼리의 어떤 놀이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분들의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지역 단위로 해결해내는 전략 이렇게 발전한 게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모으는 거예요. 빌리지를 조성하는 방식입니다. 진짜로 요 연령대 한 뭐 60대부터 그 이상의 연령대의 분들이 근데 사실 이게 도시라는 단위가 이분들이 점점이 흩어져 있잖아요. 워낙 그렇죠. 크기가 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갖고는 이분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 이 연령대의 분들이 이제 모여서 빌리지 같은 걸 조성을 하죠. 네, 그래서 이 빌리지 안에서 여기는 이제 거의 비슷한 니즈들이 있으시니까 일종의 좀 공동 구매 같은 방식이 가능하신 거예요. 어떤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이 안에서 이 수요를 가지고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조금 인공적이지만 그런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전략 이런 방식으로 양쪽으로 좀 진화를 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걸 한국에서도 좀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이제 여러 다각도의 실험을 좀 진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막 초등학교 때인가 막 중학교 때 막 이럴 때 친구들끼리 야 우리 나중에 커서 그쵸, 우리가 그런 아파트 거죠. 한 대에서 같이 살자 막 위층 몇 층 살고 친구들끼리 그런 얘기를 재미삼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마을 하나에 친구들이 다 같이 가서 사는 건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네. 네. 좀 그런 것들. 저는 인프라도 인프라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 세대 간 갈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상당하잖아요. 예, 예. 사실은 뭐 노인까지 갈 것도 아니고 요새 계저씨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보편적인 기준의 에티켓에서 많이 벗어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뭐냐면 젊은 세대들은 예전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한 20, 30년 전에는 청년들이 노인 혹은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싫어도 그냥 뭐 앉아서 듣고 뭐 요즘 청년들은 아예 자리를 같이 안 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그 노인 세대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될 텐데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 다 같이 어우러 살기 위한 어떤 문화적 교감 혹은 정서적 교감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보통 아직은 요양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 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은근히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더 단절되고 이분들이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서로 배제하고 혐오만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네요, 진짜. 각자가 좀 고립된 상황에서 살게 되면서 이게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나 일상적인 이해가 촉진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상 그 연령대를 보면 대단히 고립적인 생활을 하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보면 저희 어머니는 그래도 어디라도 찾아가세요.
뭐 무슨 뭐 노인복지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데 막 찾아가셔서 무슨 강좌도 들으시고 뭐 컴퓨터도 배우시고 컴퓨터 배우셔가지고 저를 어찌나 괴롭히시는 거 죽겠습니다. 이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시는데 저를 붙잡고 이걸 이해를 어쨌든 막 그렇게 다니시면서 사람도 만나고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를 보면요, 저희 아버지는 아무도 안 만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친구분들 이런 분들도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셨거나 뭐 돌아가셨거나 이렇기도 하고, 그리고 지역에서 뭔가 이 남성 어른들, 노인들이 모이는 공간이란 게 생각해보면 당구장. 거의 없어요. 예, 그것도 이제 당구장? 예, 지역에 친구들이 있을 때나 막 그런 것이. 그래서 한때 기원을 조금 가시더니 지금은 그냥 그 저희 동네 근처에 뭐 한강 인근에 가면 이거 불법인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그 한강변에 그 땅들 있잖아요. 거기에 막 농사를 지으세요. 예전에 농사 짓고 사셨으니까 막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그래가지고 진짜 혼자서 여기 밭에 가셨다가 낮에는 그냥 뭐 따가지고 저녁에 오셔. 그게 정말 이 생활의 이제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립된 삶 안에서 사실은 이제 이 어떤 정서적 교감이든 이해든이 점점 더 심각하게 괴리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편향되거나 혹은 뭐 너무 한쪽 면만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노인들이 그렇게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것을 최근에 보는 거는 광화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다행스럽게도 저희 아버지는 그쪽은 아니십니다. 아니 근데 거 가면은 뭐 부킹도 하고 같이 친구도 만나고. 아니 저는 그건 순기능이라고 봐요. 네. 그건 순기능이라고 보는데 이분들 보면 참 화가 많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역지사지라는 좋은 말도 있겠지만 좀 안 좋은 말로 야 네가 해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살아봐. 근데 한 번은 정말 진지하게 이분들이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요. 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디지털 방식의 기기들에도 취약하고 이 기기에 취약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 몸도 예전처럼 뭐 이렇게 아주 민첩하게 움직여지지 않는다. 젊은 세대들은 노년 세대 혹은 요새 틀딱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청년들이 틀리 딱딱거린다고 그렇게 혐오하고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이 한국 사회에서 자기 세대를 향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때에 배신감이나 분노감이 상당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영 논리를 떠나서 그건 거기 있는 사람들만 그런 거야가 아니고 정말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섬세하게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 아버지도 컴퓨터 가서 배우셨었거든요. 근데 막 포토샵 이런 걸 막 배워오세요. 포토샵.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라 아버님이죠. 저희 아버님이 이것을 잘 수용하고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르치는 사람들의 관심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걸 가르치고 일정 정도 뭐 돈을 받는 거고 그렇죠. 전달해주면 되는 거고 이분들이 잘 안 하는 건 이분들이 게을러서 이거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아주 손쉬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분들이 정말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로 교육도 되고 이게 좀 실질화돼서 자기들끼리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커뮤니티 형성을 한다든가 그 카톡방 수준을 네. 조금 넘어설 수 있는 뭐 이런 방식이어야 하는데 이제 행정의 고민이라는 것이 사실은 늘 그렇게 정량화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도 못하는 포토샵을 왜 배우실까? 그런 것도 좀 실질화할 필요도 있겠고 네. 좀 다각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그 노인층들의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걸 이렇게 좀 저도 좀 찾아봤거든요. 전부 청소 아니면 재활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또한 어떤 노인 계층에 대한 편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나? 네. 그 일이 나빠서가 아니고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세대 간의 어떤 정서 혹은 문화적 노인을 이해하는 어떤 문화적 전환 뭐 이런 것들이 좀 선행돼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혹시 그런 괴리감이 굉장한 부작용을 많이 낳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태극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이분들이 화가 많고
뭔가 좀 피해의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역에 있잖아요. 역에 있으면 그렇게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가 내가 있잖아. 이렇게 젊었을 때가 뭐 네. 했던 사람이고, 맞아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특히나 갑질을 엄청 많이 하세요. 어디 가서 아무도 자기 얘기를 안 들어주거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제일 만만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정말 되게 짜증이 나고 내가 왜 이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막 자괴감이 들지만 이 사람이 정말 어디가 살 얘기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약간 측은한 마음이 들 때도 지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다 그 마음 들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굉장히 짜증도 나지만 지하철에서 막 네. 폭행도 하시고 욕설도 하시고 막 이런 어르신들 많으니까 화가 나기도 하는 한편에는 이제 우리가 좀 다른 관점에서 진짜 그 처장님 얘기하신 대로 왜 그런 상황이 됐지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역지사지라고 표현하셨지만 우리는 뭐 나이 안 들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도 늙어갈 거고 그 사회를 위한 우리 스스로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못 가진 채로 노인이 이미 되어버리신 분들에 대한 이해를 더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근데 그걸 뭐 모든 사람들이 공부하고 이럴 건 아니고, 이걸 굉장히 자연스러운 환경 안에서 그럴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단면이 이제 커뮤니티 케어 같은 거고, 되게 인위적인 시도를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식이냐면, 주택을 설계를 해요. 근데 주택에 노인하고 청년들이 같이 살게 설계를 합니다. 대신에 노인들은 집 월세를 조금 더 내고요. 청년들은 조금 싸게 들어가요. 대신에 이 청년들은 뭘 하냐면 이 어르신들을 매칭해드려요.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인사드리고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인사드리고 뭐 갈아줘 뭐 이런 거 해주고 뭐 그다음에 아들들이 보통 하는 역할, 아들 딸들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해주면서 젊은이들은 조금 이렇게 싸게 들어가 있는 거고 이분들은 조금 일상적인 어떤 케어 시스템 안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구조를 설계하시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좀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서 이 이해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생활 안에서 증진시키는 작업 이런 걸 좀 기획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성공을 했나요?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한 경우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한국은 아직 성공 사례가 나왔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일본은- 보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일본은 어린이집하고 노인 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사례도 봤거든요. 예. 근데 제가 어떤 칼럼에서 읽은 건데 그 칼럼을 쓰신 분의 얘기는 노인이 시골에 살게 될 경우에 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집 앞에 마당에 있는 풀을 뽑는 일을 이분이 하실 수도 있고 바쁘면은 밭에 가서 뭐 이렇게 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어쨌든 한 사람의 노동력이라든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데 도시에서는 이게 어떤 돈이 되지 않는 노동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가치로운 일로서. 물론 내가 그 칼럼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읽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거는 내가 어떤 가치를 갖는가 이런 문제인데 그게 이제 꼭 돈을 버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어느 곳에서 하나의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람으로 존재하는 나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뭐 이런 것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이 이제 도시가 훨씬 더 농촌보다 취약하다는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공감이 좀 가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커뮤니티 케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돌봄 말고도 돌봄 플러스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제 실제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네에서 네네네, 그렇죠. 그것이 이제 노동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원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 같이 결합되는 모델로 한다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은 인위적으로 노년층들을 위한 복지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같이 지내는 이것이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은 제가 가까이 지내는 노인이 이제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님이 그런 공동체 예를 들면 사실
7, 80대 이렇게 되면은 딱히 낙이 없으세요. 물론 지금도 가게를 하세요. 한복 가게를 하시는데 이건 거의 이제 놀이터 같은 사랑방 같은 네.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고 그 배드민턴 클럽 뭐 이런 걸 하시는데 여기 연령대가 보면 50대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일 연세 많으신 것 같아요. 80대까지. 근데 이런 공동체 생활이 없으면 굉장히 삶이나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매일 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거기에서도 어쨌든 짬밥이 오래됐잖아요. 이 클럽에서 내가 있은 해가 몇 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유입되면 어쨌든 이 문화 안에 자기를 또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노인들이 이 지금 사회의 어떤 문화를 배워가고 트렌드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좀 젊은 세대들도 노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배울 거 배울 필요가 있고 이건 이제 문화적으로 서로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활과 그렇지 않은 생활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촌에서는 그렇죠. 나 바빠 죽겠는데 누가 우리 집 그 풀 뽑아주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모셔가려고 할 텐데 도시에서는 그런 일들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찾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무리, 공동체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도 중요한데 사실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가 아니라 그런 종류의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복원해낼 거냐라는 관점이고, 그 예전에 이제 조한혜정 그 연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님이 저희 상관이셨죠. 제가 하자센터라는 곳에 있었는데, 근데 2000년대 초반쯤에 마을이란 지금은 이제 마을 뭐 이런 게 많이 이제 사용이 되지만 당시만 마을이라는 개념을 이제 자꾸 끄집어내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요구했던 게 뭐냐면 그런 상상력을 계속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때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저도 좀 어리고 마을은 무슨 지금 시대에 무슨 마을 근데 그게 뭐였는지를 지금 떠올려 보면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커뮤니티 단위, 그것이 조금 오래된 우리의 경험이기도 하면서 예전에 해왔던 그 공간을 얘기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그게 딱 그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애가 뭐 4살, 5살짜리가 있어. 얘를 놓고서 나는 일을 하러 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얘를 돈을 내고 어린이집에다 보내. 이렇게 되잖아요. 저녁이 되면 이걸 시간을 맞춰갖고 다시 얘를 또 데리고 와야 돼. 안 되면 엄마 집에다 보내. 이게 뭐지 이 구조가 대체? 그럼 예전에는 그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됐을 거냐면 그냥 아이를 놓고 엄마는 나가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셔. 그러니까 저 좀 나갔다 올게요 이러면 네. 그때부터 이분들이 아이를 보는 노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노동이라기보다는 뭐 그렇죠. 놀이이기도 하고 네. 그냥 같이 노는 거기도 하고 그냥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그렇게 제공되던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공간이 주던 생활 속에서의 모든 활동이 이제 다 경제적 대상이 다 돼버리고 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돈을 주고 뭘 해야 되고 그걸 안 하면 여기가 비어버리고 네. 돈을 못 주면 여기가 비고 하는 빵꾸가 이 도시 공간 안에서 그렇죠. 쫙 만들어졌고 뭐 돈이 예.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꾸로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왔던 나이가 든 이 마을 안에서 나이가 든 사람의 존재 그 역할까지도 사라져버린 거지. 그러고 나니까 거꾸로 이쪽엔 또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굉장히 뭔가 기형적인 구조들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뭐 핵가족이 되고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생산활동 자체가 굉장히 세세한 단위로 분절이 돼서 이렇게 한 사람은 뭐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한 사람이 모든 걸 총괄할 수가 없게 되면서 이제 퇴직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네.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결국 그걸 해서 아무도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다 그렇게 사회가 조각조각 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옛날에는 오히려 뭐 지금은 뭐 가전제품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식기세척기, 뭐 로봇 청소기 이런 게 나와서 옛날보다는 가사노동이 굉장히 줄었고 너무 편해졌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오히려 그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다른 노동들이 되게 많이 생겨나서 그렇죠. 옛날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금 정말 편하게 살고 있는가? 그럼 절대 아니라고 전혀 행복한 보여지거든요. 삶이 네. 아닌 거죠, 모든 구성원한테.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이제 한 1, 200년 사이에 벌어진 거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100년도 안 됐고 사실은 뭐 전쟁 전까지 거의 비슷한 환경 안에 살아왔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수천 년, 심지어 수만 년 동안 인간들은 어떤 시족 단위, 부족 단위의 생활들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구성됐던 건 사회 자체가 안전망이 되도록 짜여진 구조가 그렇게 진화해 왔던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순식간에 파괴되고 나서 그것을 대체할 수단을 자본주의적 방식 말고는 전혀 못 찾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그러다 저는 보니까 생각을 진짜 해요. 나라에서도 사회 안전망을 돈으로 또 구축해야 네.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국가 정책으로 일정 부분 커버할 수 있다고 보지만 완벽하게 커버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응답하라 시리즈 중에서 응답하라 1988이 제일 재밌게 봤는데 보기는 다 봤어요. 근데 왜 재밌냐면 그게 좀 따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마을 안에 이 공동체를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뭐 1980년대 뭐 이런 때에는 버스 다니는 길 빼고는 그렇게 큰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도. 그래서 동네 골목골목에 차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네. 다 동네에서 차가 뛰어다니고 그렇게 많지 놀았죠. 차도 많지 않았고. 네. 아파트 저 주차장에서 막 놀았어요. 차가 그러니까, 없으니까. 네. 좀 사셨구나. 그때는 아파트는 좀 사는 집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동네에 살았는데, 그쵸. 차가 많이 없으니까 길이 넓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골목이 사람만 다니고,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제 비가 와서 좀 그렇긴 한데, 더울 때는 밤만 되면 전부 아줌마들이 돗자리 깔아놓고 그렇죠. 거기서 맞아요. 뭐 이렇게 다듬을 게 많은지 다듬잖아요. 다 같이 메뉴 통일하지 않아요? 네, 콩나물 뭐- 다듬으면 콩나물국 다. 그러니까 다듬어서 나누겠죠. 거기에 이제 옆에 애들 뭐 이렇게 한다거나 옆에서 구슬치기를 하고 뭘 딱지치기를 하고 시끄러우면 저리 가둬라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엄하게 혼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친숙함에서 나오는 엄함도 있는 것 같아요. 옆집 맞아요. 누구고 뭐 다 아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점차 차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길을 만들어야 되고 사람이 나와서 앉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집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산업 구조가 조금씩 바뀌면서 이 각자 벽들이 더 좀 두터워지고 높아지는 상황들이 계속 가속화되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정책적으로 이제 그 노인 문제도 그렇고 그런 어떤 공동체를 복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책이 해야 할 역할도 있는데 그때 그 관념을 어떻게 복원해낼 것인가에 대한 문화적 혹은 정서적 고민들도 같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한쪽에서 뭐 저야 뭐 아이가 없지만 아이들을 되게 과보하고 있는 사회구나. 뭐 이렇게까지 하나?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욕 먹죠. 근데 그 진짜 환경 여긴 욕할 사람이 여기 예. 한분 이렇게 안 계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럴 수밖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럴 수밖에 네. 없는 환경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을 하면 제가 한 4살, 5살 때부터 엄마가 그냥 나를 풀어놨어요. 그냥 이 동네에다가. 어차피 그 바운더리 안에서 놀고 어차피 있을 거기서 거니까. 뛰어다니고 뭐 하고 있을 네. 거거든. 어디 멀리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멀리 저 큰 길 가서 찻길에 나가면 안 돼. 이것만 주의를 줬지. 뭐 어디서 놀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3살, 4살 이럴 때부터 늦게 들어가면 혼이 난 거지. 뭐 그거 그렇죠. 말고는 아무 게 그렇죠.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생각해 보면 4살 된 애를 밖에서 돌아다니게 해? 요 각종 강력 사건도 있지만 있을 이 수 없는 안전으로부터의 위험까지를 떠올리면 절대 못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까지 된 아이를 학교 앞에 가서 태우고 집에를 가야 되는 이건 너무 비인간적인 삶인 거예요. 삶의 맞아요. 방식이. 그렇게 진화해 온 이 이제 현대 사회의 변화가 준 어떤 충격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좀 비전으로 변화할 거냐에는 조금 다른 노력이 진짜 의도적으로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러네요. 각종 CCTV에 네. 그 차량 블랙박스에 안전장치들은 훨씬 더 많은데 범죄는 훨씬 더 많잖아요. 초등학교 때 진짜 저 엄마가 등하교 시켜줬던 기억이 없는데. 그렇죠. 혼자
알아서 다녔는데요. 저도 아팠을 때 딱 한 번? 뭐 이런 정도 말고는. 전 초등학교 입학식도 혼자 갔어요. 저도 네. 초등학교 입학식이 왜냐면 제 동생 유치원 입학식이랑 같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동생 데리고 유치원에 같이 나를 데리고 초등학교를 안 갔어요. 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그 낯설기 때문이죠. 도시라고 하는 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사 와서 10년, 20년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골은 이제 그렇게 쭉 공동체가, 아니, 시골이 꼭 시골이 아니라 옛날 전통사회는 그 한 공동체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누가 새로 이사 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새로 왔구나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정한 시간 동안 경계를 하겠지만은 어쨌든 동네 내에서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 낯선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통제가 안 되는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그 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가면서 그 아파트가 굉장히 작은 아파트였기 때문에 주택 살 때는 집 문을 나가면 차가 다니고 오토바이 다니고 막 그래갖고 애를 혼자도 못 보냈거든요. 그래서 꼭 따라 나가서 자전거 탈 때도 같이 그걸 데리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 작은 아파트의 장점은 그 아파트가 좀 약간 특이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사는 아파트예요. 지금 우리 라인에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계속 살거든요. 거의 20년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러니까는 애가 그 마당에 나가서 놀아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경별 씨도 다 얘 이름을 알고 있고 무슨 일 생기면 와갖고 아 얘가 넘어졌다 이렇게 그렇죠, 알려주고 그렇죠. 이렇게 네, 되니까는 약간 그 전통사회 동네처럼 그 공간에서는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애를 참 잘 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동네에서 편안하게. 근데 이제 그게 집값이 안 오르는 대신에. 그렇죠. 집값이 안 오르는 대신에 부동산 중요하군요. 그런 가치가 있는 걸 사람들이 알면은 오를 텐데 그걸 몰라서 지금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더 큰 가치가 있는데요. 맞아요. 그래 근데 지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도시에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원하지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걸 네, 원하면서 맞아요. 네. 굉장히 무슨 공유 부엌이니 공유 주방 그렇죠. 이런 것도 해보고 뭐 굉장히 네.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되게 고민인데 어쨌든 그런 시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청년과 노인 같이 사는 거라든가 뭐 이런 시도들이 뭐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그러니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 그 지금의 농촌 사회에는 거의 그런 것들이 근데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문제는 65세 이상의 그렇죠. 어르신들만 있다는 거. 65세면은 거기서 막내. 그리고 그 제가 농활 갔을 때 네. 청년회장님이 60대 초반이었어요. 그렇죠. 네. 지금은 70대 정도 되면 이제 청년 회장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뭐 65세 이상인 거 40% 50% 이래요. 그것도 저기 뭐 읍내까지를 따져서가 그 정도 비율이 나오는 거니까 읍 단위가 아닌 데로 가면 이건 뭐 그냥 뭐 100%뭐 65세 이상 인구 이럴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공간을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면 농사를 지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점점 이게 바뀌면서 농사를 짓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고 이 젊은 사람들이 이쪽에 이주해 가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조건과 환경이 된다면 뭐 이 비대면 언택트 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을 장거리에서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아이를 좀 자연에서 키우고 싶고 이런 욕구들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좀 안전하게 키우고 싶고 네. 이런 것들이 적절히 섞이면서 지금 현재의 농촌 사회 안으로 좀 젊은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되게 적극적인 유인책들을 잘 만들어내면 초기는 뭐 이게 마찰도 있고 하겠지만 조금은 좀 자연스럽게 그런 게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도시 아파트를 그렇게 바꿔보려는 시도도 지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동 단위로 막 그쵸. 해가지고 네, 주민들 네. 막 모아가지고 협동조합 만들고 막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커뮤니티 문화를 만들어내시는 이런 작업들도 하는데 그런 시도는 또 그런 시도대로 있으되 이 좀 소멸 위기 지역 같은 곳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젊은 사람들을 유입하는 이런 전략들 서울시에서는 정책 사업으로 그런 거 하기도 해요. 뭐 로컬 크리에이터 뭐 이런 등등의 여러 이름으로 그런 걸 굉장히 좀 계획적이고 좀 규모 있게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가 우리 코로나 얘기할 때 코로나 이후 시대의 키워드는 로컬이라고 말씀. 네. 이게 이제 꼭 반드시 코로나가 직접적인 원인 혹은 계기가 되긴 했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사실 노인 문제, 노인
뭐 고령화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사회적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전 약간 단순한 시각을 가지고 사실 접근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세대 간의 갈등, 문화, 지나온 하나만 뭐 해가지고 뭐 그래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한 기업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 구조 전체 뭐 인식 다 바꿔야 되는 정말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출산율 하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정말 모든 걸 다 바꿔야 되는 것처럼 이거 하나도 굉장히 연관된 것이 많다고 그렇죠. 새로 그리고 이제 느끼네요. 이게 분절돼서 여러 시도들인데 아까 이제 얘기하신 대로 그 아까 이제 일자리 얘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기는 한데 물론 모든 노인들이 그 나이가 돼서도 일을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일을 통해서 자기 삶을 이제 좀 삶의 힘을 얻고 이런 것도 당연히 있는 요소니까 근데 진짜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서 무언가 기여하는 방식의 노동은 당연히 안 되죠. 70대 막 이렇게 되신 분이 어떻게 청년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이 빠른 스피드를 가진 사회에서 어떻게 경쟁해가지고 이게 노동력으로서 인정을 받겠어요.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일들이 일종의 조금 허드렛 일 같은 청소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이제 분리수거 이런 거 재활용 뭐 이런 걸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막 하면 막 폐지 줍기 막 이런 것 말고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걸 시장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구조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개념도 저는 바꿔야 된다고 보는 게 이분들의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이제 봉사활동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이분들이 하시게 되는 어떤 사회적 활동들 사회에 의미 있는 활동들을 사회가 일로 간주하고 일로 개념화하고 그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한 어떤 급여를 사회, 국가 혹은 그 지역사회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조성해가는 작업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일의 개념을 세팅해야 이 어르신들의 일자리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우 중요한 제안이신 것 같아요. 예, 사회적 활동에 대해서 이제 급여를 책정할 필요 뭐 이런. 그래서 근데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어쨌든 그 원주행과 노인 생협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인 생협. 그래서 2006년부터 만들어졌는데 이제 거기서 물론 이제 거기서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도 뭐 아직은 그러한 재활용이라던가 학교 청소 같은 그러한 것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노인들이 모여서 스스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그러한 사업을 지자체하고 이제 입찰해서 따내고 이러한 과정을 쭉 거쳐면 지금까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델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은퇴하신 분들이 컨설팅 하는 협동조합을 만든다거나 이러한 사례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일자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일자리를 만들어 가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고 이제 다른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활동에 대한 급여를 준다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의 복지 정책과 같이 연계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노인에 대한 노령연금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맞춰 좀 더 그 섬세해지고 좀 폭이 넓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고 싶다? 어떤 걸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아직 젊으셔서. 젊으시네. 5년 뒤가 되시면 이제 저처럼. 50이 넘으면 그때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나요?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게 이상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신 게 혹시 있어요? 이상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냥 나이가 들면 적당한 시점에 나 스스로 나의 삶을 정리, 마감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몸이 힘들고 막 이런 것을 버텨가면서 어느 시점까지 살아야 된다라는 건 너무 끔찍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다 참아가면서 수술을 해가며 뭐 암 투병을 해가며 그럴 이유가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사람은 아프게 돼 있는 거고 건강이 약해지는데 그러면 어떤 적절한 시점에 내가 내 삶을 그 well dying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닐까? 그것을 뭐 사회가 억지로 막 그렇게 조장하는 거야 문제가 있지만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선택도 굉장히 존중받는 시대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래서 그 연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을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런 고민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 40을 넘긴 지가 조금 됐는데요.
가끔 20대 활동가들하고 역시 지내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나를 배제한다라는 느낌이 들 때 벌써 이거 뭐 딴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잖아요. 벌써가 아니라 우리 조카들하고 이제 같은 연배 때 애들인 거예요. 근데 나는 어쨌든 사회운동을 뭐 계속 나이 먹어서도 한다고 쳤을 때 나이 들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할 텐데 이걸 견디면서 그 문화 안에서 같이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것도 뭐 고민인데 좀 그 고민이 먼저 들더라고요. 좀 끔찍하던데. 그렇죠. 막 그런 고민들이 막 덕지덕지 붙기 네. 때문에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합법적으로 네.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자기 알락사라고 죽음을 해야 되나?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존엄사? 돈을 열심히 모아놨다가 아마 비쌀 것 같아 보니까 아직 가격을 알아보질 않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 선택을 오히려 좀 주변에 축하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누면서 잘 정리하는 그런 방식. 저는 제가 좀 이상한 건가요? 저는 죽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좀 이상한 건가요? 그냥 좀 갈등이 네. 되는 거죠. 주변에 네.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얘기가 발전될 줄 몰랐어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노인분들이 사회에서 이제 본인들의 존중받으시면서 이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뭘까? 분명히 폐지 줍는 일은 아닌데 이렇게 약간 좀 사람들한테 좀 소외당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은데 뭐 어떻게 살면 좋을까라는 내가 사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이제 다른 분들도 당연히 이제 좋은 방향이라고 이제 동의를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다 이런 같이. 로망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영화 인턴 인턴? 인턴이라는 영화 예, 보세요. 네, 인턴에서 보면 이 어르신 할아버지가 정말 20대였나 30대 초반이었나 이 여성 기업가를 이제 서포트하면서 자기의 경험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전수해 주잖아요. 뭔가 그런 어른으로서의 역할, 그런 일, 만약에 일이라면 그런 게 있으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이 있고 그 모든 게 현재 세대든 어떤 세대에게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 중에 어떤 것, 특히 사람으로서 살아온 어떤 사회 안에서 살아왔던 거에 대한 노하우, 경험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여전히 문화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제 넘게 나서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어른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거는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자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조금은 좀 이상적인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대 간 자원의 연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정년퇴직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온전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끊임없이 재사회화되고 사회화를 계속 학습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이러는데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순간 그 학습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패턴 안에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남과 대화를 하면서 소통하는 기술이 늘어나거나 혹은 뭐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좀 이전보다 다른 형태로 발전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채로 20년, 30년을 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분들한테는 우리 사회에서 동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것도 역시나 불평등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이분들이 요즘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잖아요. 네. 이 트렌드들을 조금이라도 좀 배우고 따라가고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1인으로서 존중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제공돼야 될 필요가 있고 국가 정책이 포커싱돼야 될 지점은 거기 아니냐. 예를 들면은 맞아요. 뭐냐면 나랑 굉장히 친한 사람, 친한 어르신 혹은 아버지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그 노하우들을 전수받을 기회들을 많이 갖게 되죠. 많이 갖게 되는데 오래 걸려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건 내 아버지니까 그건 나하고 친한 어르신이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세대들은 굉장히 이 사고적 사이클이 빠르기 때문에 와서 저 또 이러면 안 봐요.
그래서 이분들이 청년들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혹은 네. 요즘 소통의 트렌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학습의 기회들이 좀 그러니까 꼭 학습이라기보다 그걸 습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핸드폰, SNS도 마찬가지겠고 혹은 전혀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안에서의 생산 활동과 무관한 그런 어떤 커뮤니티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과 다른 세대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비슷한 기능을 이제 하는 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제 50플러스 재단, 네. 50플러스 센터 이런 데가 이제 그런 미션을 가지고 이제 등장한 조직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회적 기업 중에서도 그런 미션을 가지고 막 하고 있는 데들이 있어요. 상상우리 같은 데가 그런 데인데 여기는 딱 50플러스 세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뭐, 사회적 기업이 뭔지도 이제 교육을 하고, 막 이걸 한 굉장히 3개월, 6개월 좀 빡세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를 이제 연계해서 일을 하시게 하는데, 이때 이분들 마인드 세팅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인턴이라는 영화에서의 그 주인공이 누구죠? 배우 이름이? 앤 해서웨이. 남자는 모르겠어요. 누구지? 로버트 드니로. 로스트 드니로였나요? 예. 네. 로버트 드니로. 가끔 이런 걸로 터지게 하시는 하여튼 그 역할과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사회적 기업들은 아직 전문 경영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이분들도 50대, 60대 정도까지 살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니즈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보다 사회생활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게 훨씬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은 조금 적더라도 그리고 일의 방식이 조금 유연하게 돼 있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활동의 노하우들을 그러니까 이분들 50대가 넘어갔으니 거의 회사에서 임원급까지 하다가 오신 분들이라고요. 네. 여기 막 20대, 30대 창업해가지고 이제 막 회계장부 이제 막 보고 있고 뭐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만약에 마인드 세팅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이 젊은 세대하고 교류하고 교감할 준비가 좀 돼 있다면 그래서 그런 과정을 세팅해내는 그런 사회적 기업들도 좀 있고 해서 뭐 조금은 뭐 이미 흐름들은 그런 고민들을 좀 하는 단위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대기업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기업 중역들하고 신입사원들을 맞아요. 안에서 이 신입사원들이 멘토예요. 여기가 멘티고. 그러니까 여기가 가르쳐주고 중역들이 따라오고 매칭을 해주는 매칭을 그런 그렇게. 시스템을 대기업은 사내에서 대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기업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한다 하더라고요. 괜찮으실 것 같네요. 저도 옛날에 기사 들었던 것 중에서 뭐 정말 대기업의 임원급으로 정년 퇴직을 하신 분이 그 호텔 그 카페 웨이터로 취업을 하셔가지고 예, 정말 사람들을 만나면서 신입으로 일하시는 그 기사를 봤는데 그런 마인드로 사실 정말 오히려 더 정말 고객들한테 더 유연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자기 하던 직장으로 가기 없기. 그건 진짜 끔찍할 것 같아요. 네. 그건 안 됩니다. 모시던 대표가 갑자기 신입사원 되면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네. 뭔가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단순하게만 접근했었는데 약간 그 좀 아직은 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시도를 하고 있지만 좀 약간 과도기적인 그렇죠. 것 같아요. 이거 완벽한 솔루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물론 한꺼번에 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어떤 한 계기가 마중물이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서 점점 더 변화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많지는 않지만 사회적 기업 중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템들 일자리야 뭐 여러 유형에 따라 이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 재밌는 시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추억을 파는 극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실버 전용 영화관이에요. 그래서 한 편에 지금도 아마 2,000원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우드 극장을 문을 닫으려다가 허리우드 극장 문을 닫지 말고 이 실버 영화관으로 하자 해가지고 낙원상가에 있는 그 극장이에요. 저희 어머님 가끔 가서. 뭐냐면 거기 인근이 다 이 어르신들이 막 밀집해 있는 거기 아직도 지역이었잖아요. 해장국 2,000원에 팔고 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을 몰랐네. 대상으로 영화를 보게 하자. 그리고 그러니까 구조를 이렇게 짠 거예요.
이미 판권이 종료가 돼서 그냥 상영할 수 있는 거거나 뭐 이런 영화들, 옛날 영화들 막 이런 거, 예, 예. 50년인가요, 이런 것들을 그게 뭐? 틀고 굉장히 싼 값을, 근데 이분들 젊었을 때 봤었던 영화들일 거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걸 틀어드리고 싼 가격에 오래 여기서 그냥 즐기실 수 있게 그런 문화를 바꾸는 형태, 이분들의 좀 여가 생활, 삶의 질을 좀 서포트하는 그런 형태의 기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더라 까먹었네요.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게 노인들이라고 해서 우리랑 뭐 동떨어진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시간을 겪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살아가길 원하는지 약간 인생 플랜을 계획한다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정말 없나? 이런 고민이었는데요. 아직 좀 많은 숙제를 가지고 이제 끝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시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